아,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동엽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이제, 쭉 기후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긴가민가 하셨는데, 뭔가 속이 후련하게, 후련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소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되어서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드리는요.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녹색 기후 사기의 배후에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와 전 세계 공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이다, 뭐 기후 위기다, 재생에너지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건데, 이런 아젠다들이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경제 안에, 시스템 안에 스며들고 침투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 제가 중국의 감을 벗기다를 쓰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중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후과학 그리고 녹색 산업을 제가 일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돈의 흐름이 중국으로 흐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고, 중국의 초안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녹색 아젠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 라는 것을 알면서 중국의 초안전을 일반 대중분들 혹은 학생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쓴 책이 중국의 감을 벗게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두 책과 그 다음에 이 녹색 기후 사기라는 부분과 중국의 초안전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들어가기 앞서서 3절 전략이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실제로 공산 세력이 쓰는 전략이고요. 3절 전략은 시간축을 공격한다는 발상인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빼앗는다. 라는 전략입니다. 과거는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면 되죠. 동북공정,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아젠다를 통해서 과거를 지우는 일을 자행하고 있고, 현재를 붕괴시키는 방법은 현재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24가지 침공전술인데 이것의 뿌리가 바로 선거 사기,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과 국가의 엔진, 쉽게 말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그 나라의 미래를 빼앗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 녹색 기후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미래를 빼앗는 전략을 폭로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쉽게 설명한 이야기의 책이 기후정음이라는 책이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붕괴시키는 24가지 침공 전술을 사례별로 정리한 책이 중국의 가문을 벗기다. 이 두 가지 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후정음 이제 일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많이들 유해한 기체다. 인류에게는 굉장히 악의 악마화 되어 버렸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저 공산 세력인데 사실 이산화탄소는요 생명의 기체입니다.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탄소 감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보다 한 10에서 20년 정도 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이유는 탄소 감축 30%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어떠냐? 현재 유럽의 전기료는 4배 폭등했고요. 미국 대비 한 5배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 사실상 경력을 다 잃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참 역설인데, 감축은 성공했는데 4,400조 청구서, 빚더미에 앉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은 지금 산업 전기료 폭등과 수천조의 빚더미에 안겨 사실상 AI 시대에서는 이탈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AI 시대는 결국에 에너지 패권이 결정하거든요. 에너지 산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유럽은 탄소 감축 정책 때문에 완전히 다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대결이다. 유럽은 거의 이제 대결 구도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도태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굉장히 안 좋은 기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면 전 세계의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량 전체량 중에 상위 배출하는 1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9위 정도 하거든요. 1등이 어딜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위 10개국 중에 중국이 배출하는 양은 몇 퍼센트 될까요? 45%에 육박합니다. 거의 절반을 중국이 배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가 정말 유해한 기체라면 중국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면. 자, 그런데 파리규 협약이 어떤 협약인 거냐면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게는 매년 수백 조의 분담금을 내게끔 담합을 했는데 전 세계 상위 10개국 중 45%를 발생시키는 중국에게는 단 1원도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면제부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첫 1기 때와 2기 때 모두 부임하자마자 바로 파리규 협약을 탈퇴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화된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그 배후에 유엔과 중국 공산당이 로비를 통해서 담합한 협약이다라고 해서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와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송도에 있죠. GCF라고 불립니다. 녹색 기후 기금도 탈퇴했는데 그 내용도 오늘 세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정말 유해할까?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기후과학자세요.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으신 MIT 대학교의 리처드 린첸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과 같대요?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 자,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후를 조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그리고 기후과학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 기후정음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훈민정음의 그 정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쉽게 쓰고 싶었냐면 이 기후과학을 굉장히 영어 표현하면 straightforward하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비비 꼬아놨어요. 이상하고 어렵게 복잡하게 꼬아놓고 그걸 우리 몰래 전 세계인들을 몰래 혈세를 낭비시키고 전 세계인들을 몰래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정음은 기후과학의 아주 기본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진실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북극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입니다. 수증기도 온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 더 강력하대요? 70에서 100배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자, 이 부분은요, 어느 과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있죠. 전체 대기량에. 그러면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인간이 배출하는 양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과학적 팩트를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다음 다이아그램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과 공대생들 그리고 기후과학 시간에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던 다이아그램입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에는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류는 수증기를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온실가스 중에 가장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것은 수증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 다이어그램에서 수증기를 빼버리면서 마치 이산화탄소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전 세계인들을 속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합니다. 수증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약 3에서 4%,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타 기체들이 1.5%에서 2% 사이 정도.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치를 이 정도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두 번째 오류. 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인간의 배출량이고 녹색 부분이 자연적 배출량인데 지금 어디가 더 커져 있어요? 인간의 배출량이 더 큰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연적 배출량 중에 해양에서 발생하는 화산, 식물, 동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 녹색 17% 부분은 뭐냐? deforestation. 벌목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만 포함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배출량을 다 넣으면 다이에 넣게 된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연적 배출량이 약 96에서 97% 정도 되고요. 인간의 배출량은 3.4%. 이것도 연마다 조금씩 다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다이아그램이 실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악마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외우고 데이터를 편집해서 배웠던 다이아그램인데 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실질적인 데이터의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어느 교과서든 서점에 있는 모든 책 통틀어서 기후정은 딱 한 권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수록해 놓은 책이 대한민국의 과학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기후정원 빼. 저는 이 다이아그램을 꼭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과학의 현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이아그램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돼? 산업혁명 이후 지난 140년 동안 연간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인간이 기여한 바는 지구 대기 중에 단 0.0001%,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극미량의 이산화탄소 줄이겠다고 수천조의 전 세계 인류의 혈세를 낭비했던 이 녹색 기후 사기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 너무나 극미량이고요. 실제로 기후와 기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아주 큰 영향을 주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거짓이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후와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증기예요. 대기 중에 수증기는 뭐죠? 구름입니다. 구름의 양과 구름의 높낮이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와 기온이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은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예요. 빨간색은 태양의 활동량 그래요. 검정색은 지구 평균 기후값입니다. 여러분 삼각관계 보시나요? 같이 움직이죠. 태양의 활동량이 높을 때 지구의 기온값이 높아지고요. 태양의 활동량이 낮아지면 지구 기온값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구름의 양과 높낮이와 그리고 바다, 해양의 활동난을 통해서 지구는 기온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지질학적 역사에서 보시면요. 이산화탄 지구 기온의 상관관계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거의 결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끝내 부정하고 뒤집고 데이터를 왜곡하고 전 세계 세뇌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뿌렸던 기구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과연 유해한 것인가?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녹색 부분이 전부 뭐냐?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먹이죠? 저의 지구상의 모든 식물의 먹이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식물의 먹이가 진 거죠. 미국 대륙의 2배 크기의 식물의 잎의 면적이 증가했다는 위성 연구 결과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값을 왜 몰랐냐?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이런 연구를 채택한다 안 한다?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걸러냅니다. 이런 연구를 제출해도 유엔 보고서에 넣지 않으니까 전 세계 정책 기반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 요즘에 난리라고 이제 뉴스 많이 보시죠? 연간 산불로 이 데이터는 미국 국립소방청 데이터인데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은 지난 100년 무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값은 늘어나는데 거의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은 계속 줄어든다. 여러분 여기에 상관관계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어떨까? 이것은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입니다. 연간 지난 100년 동안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대표님,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네, 됐나요? 아, 예, 예, 됐습니다. 예. 조금 전서부터 다시 그 전 슬라이드부터, 예. 예, 예. 그러면, 네, 홍수의 빈도부터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예.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고요. 지난 100년간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나는데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는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왜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을까요?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정보는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보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편집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2부 녹색 사기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그 다음에 폭염 일수와 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래프는 연간 폭염 일수고요. 옆에 오른쪽은 폭염 강도 지수인데 보시면 어디가 가장 더웠죠? 네, 1930년대 전후 10년이 가장 더웠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실제로 미국 해양대기청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을까요? 지금이 농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1930년대가 지금보다 폭염 일수도 많고 폭염 강도도 높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뒤에 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1960년대 이후 데이터밖에 보고서에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 데이터는 전부 다 삭제, 은폐시킵니다. 이것이 유엔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극곰 개체수 계속 줄어든다고 많이들 알고 계셨죠? 요즘에 이제 이 데이터가 공표돼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1950년대 5천 마리 수준이던 북극곰이 지금 현재는 3만 마리 이상으로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이 공식 데이터가 2020년 전후로 공표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북극곰 관련해서 후원금 요청하는 홍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카드가 뭐다? 북극 항로였어요. 예, 북극곰으로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자, 북극곰은요, 여러분 최상위 포식자고요. 5분 이상 잠수해서 물고기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은 계속 유지 중이고요. 북극곰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속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북극 빙하는 줄고 있을까?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 우주항공기구 사진인데 위성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녹색 부분이 2012년부터 2025년 사이에 녹색 부분은 빙하가 늘어난 면적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빙하가 줄어든 면적입니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빙하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달 사진입니다. 빙하가 꽉 차 있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북극에 어떻게 그 큰 무역선을 중간을 가로질러서 항로를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빙선 이야기하죠. 쇠빙선은 이 중간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미터
빙하를 뚫고 그 큰 무역선이 지나간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린랜드, 뭐 북극 시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그린랜드는 군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량 그 부분을 군사적 그리고 자원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먼저 거기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무역선이 지나다니는 북극 항로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2년도 대비 빙하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빙하는 꽉 차 있고요. 여러분, 빙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좀 덥긴 한데 실질적인 평균적인 기온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기후변화를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기후변화는요, 꼭 있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고요. 눈이 와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기후는 계속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위기가 없다. 이것이 제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기후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환경오염도 없다는 거냐? 아니죠. 환경오염은 심각합니다. 물과 땅과 쓰레기 관리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현 정권은 탄소 중립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물과 땅과 쓰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제도 난리 났죠? 물론 비가 많이 오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 난리가 났을까요? 4대강 보를 전부 다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제도 영남권은 이제 어, 그 보를 이 영남권은 다 해체가 끝났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물에 잠긴 거고요. 이제 수도권도 지금 올해로 거의 다 해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비슷한 정도의 비가 조금 오면요. 이제 서울이 거제도처럼 물에 잠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2, 3년, 3, 4년 사이에 서울에 홍수 한번 났다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거 다 4대강 보가 물의 흐름을 다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이제 내리면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잠실과 비롯해 강남권은 이제 물 대량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클린텍 코리아의 한 명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하셨던 국토부의 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강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어떤 관점이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와 환경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이 환경 단체들 그리고 좌파 세력들, 공산 세력이 이 3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일반 대중들을 혼돈시킵니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을 막 섞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환경 오염이 없다고 호도하고 이렇게 물과 땅과 쓰레기가 문제인데 저 사람 환경오염 없다고 사람들 저렇게 또 선전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오염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탄소 중립에 쓰여지는 예산 다 삭감하고요. 지금 물, 땅, 쓰레기 관리하는 데다가 예산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탄소 중립한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혈세가 어마어마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써야 될 돈을 곳에 지금 예산을 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후정음이라는 책의 결론은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은 무엇이다? 완전한 거짓이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기후정음이라는 책에 하나하나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유효한지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부분 그 다음 북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고
초등학생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DM 받을 때 특히 어느 독자분들한테 받는 게 좋냐면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학생들한테 저한테 DM이 와요. 사실은 일반적인 과학책이 이렇게 제 관점으로 쓴 과학책이 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일반 학생들, 특히 초등부 학생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데, 저는 기후정의라는 책이 관점 자체가 학생들을 읽고 싶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한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짧고 굉장히 쉽게 그래서 한두 시간이면 읽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책을 정말 주변에 뭐 어린 친구들, 뭐 자녀분들이, 손자, 손녀분들, 혹은 조카분들, 혹은 어린 친구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색 사기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녹색 기후 사기극을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떻게 말씀드리냐? 이것은 완벽한 막시즘을 배경으로 하는 전체주의 정책. 자, 여러분, 전체주의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어야 되고요. 가짜 공포죠. 공포를 심어놓고, 거기에 거짓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공포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일반 대중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녹색 기후 사기극에도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사실 MB 정권 때부터 이 녹색 성장이라는 아젠다가 한국에 막 뿌리 내렸는데, 자, 보시면 공포는 어떤 공포예요? 재난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짜 재난 공포를 심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재난 양은 줄어들고 피해량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인해서 지구가 마치 멸망할 것처럼 가짜 재난 뉴스를 막 뿌려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가 심어져요. 그래 놓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프레임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속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거짓이 있다? 바로 이 녹색 산업. 예.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녹색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빨대 꽂고 계속해서 돈을 뽑아먹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바로 이 녹색 기후 사기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가짜 명분에는요, 이 거짓 이데올로기에는 가짜 명분과 진짜 목적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 탄소 중립의 가짜 명분은 뭐냐? 지구와 기후를 지키자예요. 가짜죠. 거짓 과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CO2, 이산화탄소 악마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짜 목적은 뭐냐? 이 아리백, 재생에너지와 ES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네. 제가 ESG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을 반대하지 못하게 뭔가 에너지가 간헐적이고 안정적이지 않고 비싼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돼. 이런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탄소 중립이 가짜 명분이라고 했죠. 여기에 진짜 목적은 뭐냐면 경제 발전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악마화는요. 선진 문명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공장과 경제 성장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악마화는 모든 선진 문명을 악마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산 세력이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백의 가짜 명분은 뭐냐? 탄소 배출 줄이자예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하자.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거짓 기술로. 그러면 진짜 목적은 뭐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 문명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고 중국 공산당과 공산 세력이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아리백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ESG 경영의 가짜 명분은 뭐냐? 소액주주들에게 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착한 기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착한 기업. 여러분,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죠? 한 10년 전에 엄청 성장했었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다 이 ESG 경영, 녹색 정책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거짓 명분인데 이것의 진짜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겁니다.
공적 자금이 기업의 의결권을 가져버리게 만드는 책이 바로 ESG입니다. 기업 의결권을 약탈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G가 거버넌스, 기업 의결권, 기업 지배구조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E와 S가 핵심인 줄 아시는데 E와 S는요, 달콤한 가짜 명분이고요. 저 G, 거버넌스를 약탈해 나가는 것이 바로 ESG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기후 사기국의 큰 프레임이 바로 이 탄소 중립, 아리백, ESG 경영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우리는 전부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녹색 보조금 전면 폐지시키면서 이 세 개 다 지금 정리정돈 끝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 문명 중에 거의 대한민국만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 그래프 중에 여러분은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1년간의 영업이익 추이인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오른쪽, 그죠? 오른쪽 그래프의 기업에 투자할 것 같아요. 여기요. 그런데 정답은 같은 기업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같은 기업이냐? 자, 여러분 Y축 한번 봐보세요. 한쪽은 1만, 2만, 3만, 한쪽은 2,400, 6천, 2,400, 6천. 뭐냐면 Y축을 조작해서 이 Y축의 텀을 크게 두면 굉장히 편편한 그래프가 되고요. Y축을 작게 두면 굉장히 유동성이 커집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후 데이터나 여러 데이터들을 편편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Y축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는 거고요.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럼 Y축을 작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정책 기반자들이 그 수만 페이지의 UN IPCC의 모든 기후 데이터, 기후 보고서를 다 읽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만 봐요? 이런 요약본이라고 나와요.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로 줄여서 나오는데 그 줄이는 요약본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소팅 작업해가지고 넣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는 이렇게 Y축, 유동성 많이 주고 싶은 데이터는 Y축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선별해가지고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폭염 일수 그래프예요. 자, 여기에서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 이전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1960년대 이전 데이터를 없애고요. 1960년대 이후 데이터만 놓고 CO2 농도 변화를 넣으면 자,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네, CO2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 기온과 폭염 일수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만 넣어서 보고서에 올려놓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로 누가 하던 일이다? 유엔이 다 하던 일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클린트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본부에서 이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서 비과학성을 규명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 있는 CO2 콜리전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연맹과 함께 이걸 규명해서 미 행정부가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까지 큰 역할을 줬던 게 제가 속해 있는 클린텔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시입니다. 자, 이거는 아이슬란드 레이샤비크의 표면 평균 온도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여기에서 어느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을까요? 기후 위기론자들은 앞단에 이 최저점 전 단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딱 편집해서 넣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표면 평균 온도값이 높아진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보고서가 바로 UN IPCC 6차 기후 보고서다. 네,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규명한 비판서를 냈던 기구가 클린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지부가 클린텔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개국에 2,000명의 기후과학자가 있고요. 그 분들이 함께 나서서 유엔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비판서를 규명해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은데, 솔직히 여러분 과학적인 내용이고 과학이 잘못된 걸 규명하는 책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영문인데 국문으로 번역하고 기후정음처럼 쉽게 써서 정리해서 제가 조만간 기후정음 2권이 이제 출간.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일반 대중분들이 알면 좋을 그리고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만 잘 정리해서 올렸으니까 또 나중에 책에 대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텔은 전 세계 40개국에 2,000여 기후 전문가가 있고 현재 회장은 전 체코 대통령 바차파우스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이 공산 시대를 척결하신 분이고요. 누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현재 회장이시고 26명의 대사가 계신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2020 노벨 물리학상 양자역학으로 물리학상 받으신 존 클라우저 박사님이 대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물리학상을 받으셔서 2023년도에 퀀텀 코리아에 오셔서 기조연설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양자역학 얘기는 딱 앞에 두 줄 딱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잘못된 과학 정보 만들어내서 기후과학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 라고 13분 동안 기조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당시에 노벨 물리학 상이니까 전년도 굉장히 핫한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외국 대형 언론사들 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 기조연설 딱 시작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전부 다 내렸습니다. 기사를. 네.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조연설을 했던 내용은 제가 또 기후정음 TV를 운영 중입니다. 클린텍 코리아 TV도 있는데 기후정음 TV에 2분에 13분 연설이 자막까지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관심 있으시면 이 강의 끝나고 기후정음 구독, 좋아요, 깨알 홍보를 좀 말씀드리고 오셔서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정말 석학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이 그린피스 아시죠? 그린피스 지금은 완전히 변질됐어요. 완전히 좌파 환경단체가 돼버렸는데 사실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패트릭 무어 박사님, 이분도 클린텔 대사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IT 공대 리처팅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26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아시아에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텔에서 인정받은 앰버서더 대사시고요. 대사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각 국가의 지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박석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자격이 되시니까 저와 함께 클린텍 코리아를 창립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 선언문에 미국 현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녹색 정책을 말살시키는 정책에 우리는 함께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따른다, 함께한다, 동조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창립 선언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표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 행정부에도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세계 기후총회. 여러분 기후총회 하시면 유엔이 하는 것만 아시죠? 근데 사실상 유엔은 이제 기후총회 못 할 겁니다. 돈이 없어요. 미국이 다 탈퇴했거든요. 미국이 돈 안 대주면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세계 기후총회를 헤리티지 재단 아시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연맹,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 그 다음에 클린텔에서 후원해서 4월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왔냐? 미국의 환경부 장관 리 제럴디누 장관 왔었고, 그 다음에 패트릭 모리시, 마이클 클라우드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큰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왔고 뭐 클린텔의 대사님들 다 가셨고 클린텔 코리아에서는 박석순 교수님이 대표로 가셨고 그렇게 해서 이 총회에서 마지막 유엔과 공산 세력이 배후에 있는 녹색 기후 사기극을 완전히 종멸시키는 마지막 플랜을 이 회의에서 다 짰어요.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러분 뭐 베네수엘라 사태 뭐 이란 사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죠. 선식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 안에 이 녹색 어젠다를 종멸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린텔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데이터 조사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말하는
그린 에너지 스캠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기후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유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이 66개 기구를 탈퇴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유엔 산하는 아니고요. 비유엔 산하가 35개, 유엔 산하가 31개입니다. 자, 그 중에 35개가 기후 아젠다 핵심 기구고요. 대표적으로 이 녹색 기후 사기극을 완성시킬 때 2명의 대한민국 인물이 있습니다. 2명의 인물이 임기일 때 이 모든 게 완성됐어요. 녹색 사기극이. 그래서 녹색 빌런이라고 이 과학계에서는 다 칭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다? 유엔 본부의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 IPCC의 이회성 의장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임기에 있을 때 파리 기후 협약 완성됐고요. 탄소 중립 SDG 지속 가능 경영 완성됐고요. 녹색 기후 기금 송도 유치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IPCC 6차 기후 보고서, 아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죠? 그것을 총괄하셨던 분이 바로 이 이회성 의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만약에 충분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녹색 기후 사기극은 사실상 완성시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과학계에 제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국민 사과문 올려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분만 말씀드리지만 한 분 더 있어요. 녹색 빌런에. 크게 세 명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아젠다를 갖고 들어온 제 카이스트 지도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을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 돈의 논리에 지금 다 과학계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발루 외무부 장관의 가짜 코미디 쇼, 이건 이제 유엔의 많은 녹색 정책의 민낯을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몰디브 2016년도에 막 물에 잠긴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렇게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외무부 장관이 코미디 쇼 하는 거예요. 보조금 달라. 누구한테? 유엔한테. 실제로 이렇게 가서 줌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엔 회의에. 그런데 여러분, 실제 과학 위성 사진을 보시면 투발루 국토 면적이 지난 40년간 2.9% 오히려 증가했어요. 해수면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높아진다고 거짓을 가지고 돈 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디브가 물에 잠긴다니까 전 세계인들의 러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연간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대비 2.5배 인구수는 늘어났어요. 이게 기후8이 코미디쇼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거짓 과학 데이터 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혈세를 빠먹고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호도했던 이 녹색 기후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35개 기후 핵심 기구 중에 제가 몇 가지 아실 법한 유명한 기구들 몇 개요. UNFCCC, 여기가 총괄하는 기후변화 협약체입니다. 그리고 UNIPCC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데,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확정해서 전 세계에 뿌립니다. 네, 거짓 데이터들이요. 그 다음에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아이레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레나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관장합니다. 여기 다 탈퇴한 거예요. 현재 행정부가. 그 다음에 환경계획, UNEP, UNDP, 개발계획 다 탈퇴했고요. 유네스코 탈퇴했고요. WHO, 백신 문제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WHO가요,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를 전 세계를 총괄했던 기구입니다. 여기서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UN 헤비타트 탈퇴했고요. 여기 헤비타트는 스마트시 총괄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농업기구. 여러분, 녹색 기후 사기극에 식량안보, GMO, 식량 문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기상기구. 여기도 탈퇴했습니다. 이런 유수의 여러분이 알 법한 대부분의 유엔 산하 기구를 다 탈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물론 그 전부터도 많이 발언을 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인류사 최대 사기극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정리정돈을 시작했었고요. 지금 현재 녹색 보조금 전면 폐지와 ESG 경영 폐지를 통해서 미국은 연간 1,800조, 지금 현재 환율로는 거의 2,000조 가까이 세이브하는, 미국이 연간 2,000조씩 지금 절약하고 있습니다.
녹색 보조금 폐지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에 이 엄청난 돈을 전 세계에 바이든 정권 때까지 뿌렸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지금 다 전면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 기조연설에서도 와서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다. 3번이나 외쳤죠. 이 클린 뷰티풀 퀄이 제가 이제 경주에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을 했었는데 그때 제 현수막에 있었던 이 문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기조연설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환영식을 본 건지 아니면 이 문구가 유용한 문구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녹색 기후기금도 탈퇴했어요. 송도에 있죠. 녹색 기후기금은 전 세계 녹색 카르텔의 자금 대주던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서 탈퇴해서 지금 우리가 없어요. 한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해놨어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운영이 될 건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 이제 이겁니다. 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명분을 없앴고 유엔 산하 기구 탈퇴하면서 녹색을 본진 쳤고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다음에 녹색 기후 기금으로 타단했어요. 그래서 유엔은 곧 파산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녹색 화장 돈 잔치 중입니다. 수십 조의 대한민국 혈세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짓 정책에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고 다시 안 들립니다, 대표님. 그 전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유엔이 이제 운영비가 바닥이 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만 녹색 환장 돈 잔치 중이다. 수십 조의 대한민국 혈세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에 쏟아붓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0% 증액했고요. 매년 몇십 퍼센트씩 증액시킬 겁니다, 앞으로. 이 정부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이제 말이 나오고 있냐, 조금씩. 여러분, 바이든 정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수천조의 돈을 전 세계에 뿌렸던 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 자금줄을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공산 세력에 들어가던 돈줄을 다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재부 기능을 분리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했죠. 이 부서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혈세를 증액했다고 했고 이 돈으로 미국이 막은 자금에 한국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는 순간 대북 다시 안 들립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마이크가 좀 예, 불안한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예산으로 미국이 막은 녹색 카르텔에 갔던 돈줄을 대한민국 예산으로 메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되는 순간 대북 송금급보다 더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표적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지금 사실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다 나서서 막아야 될 판이네. 지금 정책 기반자들이 이 녹색 기후 사기를 안다 모른다? 거의 다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하는 거는 진짜 악랄한 거고 그런데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 더 모릅니다. 국회의원들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거 2시간만 강의하면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있기를 앞으로 기도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패널은 과연 친환경일까? 그 안에는요, 어마성 물질이 차 있어요.
카드뮴, 비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땅에 닿으면 땅이 전부 다 죽다로 변합니다. 그런데 만들 때도 문제인데 폐기 과정이 더 심각합니다. 신장과 폐와 뼈에 압류가 하고요. 이게 한국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이거 다 처리하고 하려면 만드는 비용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안 되고 다 개발도상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땅에 묻겠죠. 그러면 이 독극물들이 다 땅 밑으로 지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미래 수천 톤, 수천 톤의 이 태양광 패널, 폐패널들이 많은 이 독성 물질이 지구의 환경을 위협할 거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은 동물들을 죽입니다. 특히 새들을. 이 사진은 미국 태양광 풍력 터빈 사진인 한 개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매년 1만 마리의 새들을 죽입니다. 평균값입니다.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은 보시면 이제 바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앵커를 가지고 파일드라 소리 꺼졌습니다. 네, 되나요?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네. 네, 해상망치로 칩니다. 네, 해상망치로 치는데 해상망치로 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음파가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죽인다. 그래서 돌고 바다 표범 등등 다양하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안보, 해저 전력선과 해저 인터넷망이 누구에게 다 노출되는 대한민국의 해상 풍력은 거의 다 어느 나라 산일까요? 다 중국 기업들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산인데 중국 기업들이 와서 이거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해저 전력선과 해저 인터넷망이 전부 다 놓쳐 있다. 유사시에 굉장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드는데 수백 톤, 226개 땅을 파헤쳐야 되고요. 그 중에 27톤의 광석과 11톤의 식물을 걸러내서 만들어지는 게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갈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땅의 광산에서 트럭 40대를 이용한 방화에 연간 6,800만 리터의 경유를 씁니다. 자, 과연 전기차는 친환경일까요? 만들어지는 때까지의 모든 이 비용을 다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그리고 때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모두 다 대한민국 혈세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 광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이 실제로 전 세계 녹색 사기의 최종 종착지인데 돈의 흐름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7, 80%를 차지해요. 그런데 정작 중국은 세계 신설 석탄 발전량의 83%를 세계 신설 원자력 발전량의 5%를 중국 본토에 짓고 있어요. 자, 중국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마구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만들어서 한국에 팔아서 선진 에너지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그리고 전 세계 공산 세력이 깬 이 재생에너지 전 세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공과금 보시면 기후 환경 요금이 있거든요. 이 기후 환경 요금이 2,000원, 3,000원 세대 수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3년새 70%로 지금 5조에 육박합니다. 연간 이 돈이 5조가 누구한테 쓰여질까요? 바로 녹색 정책 연구하는 주고요. 대한민국 환경 정책 연구하는 교수들이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조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저처럼 양심 선언하고 진실을 이해하는 과학자나 연구자나 사업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이었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모든 에너지 시스템은요, 에너지 투자 수익률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비용을 다 산정거든요. 그런데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는 다 따져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1번부터 3번까지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4번부터 10번까지의 비용을 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나마 그 세 개의 비용조차도 잘 안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다 손보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현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자, 보시면 뉴클리어, 원자력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하이드, 그 다음에 화석연료 다 넘어서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좋으니까 충분히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은 어때요? 네.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다 연구 논문이고요. 다 대형 학술지에 다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녹색 기후 사기극과 그다음에 기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게 될 책에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현대 문명에 쓸 수 없는 저질 기술이고 비용을 다 감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망치는가? 여러분, 이 슬라이드 하나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숫자 중에 정말 이상한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산업전력요금입니다. 여러분, 산업요금은 도매가고요. 가정전력요금은 소매가입니다. 도매가가 싸야 돼요? 소매가가 싸야 돼요? 당연히 도매가 싸야죠. 근데 다른 나라 보십시오. 다 도매가가 저렴하죠?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역전돼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정상이라면 대한민국 산업전력료 약 140원에서 150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전력요금은 약 350원에서 38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전 국민들한테 공과금 2배, 3배 내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전형적인 파퓰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차액을 전부 다 누구한테 덤탱이 씌우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덤탱이 씌우고 있는 지금 현 정권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녹색 보조금을 폐지시키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산업전력요금이 미국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정요금은 약 220원 정도까지 방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산업전력요금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미국을 우리나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방국이고 우리 동맹국인데 여러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면서 비즈니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 왜? 미국보다 더 저렴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전 세계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으로 다수 유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 성장 당연하고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연하고요. 그런 더 중요한 게 보다 엄청난 국가 안보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한두 개 딱 지어지면 한국 한반도에다가 미사일 한 방 쏠 수 있을까요? 난리 났거든요. 네, 엄청난 안보 자산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기회를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전부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비양심적인 과학자들과 비양심적인 정책 기반자들과 무식한 정치인들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 알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SG입니다. 자, ESG는 뭐냐? 환경과 사회와 기업 지배구조 아실 겁니다. 착한 기업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말 잘 듣는? 정부 말 잘 듣는. 그래서 기업 활동을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나 소비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ESG 점수를 안 따면 금융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대출을 안 내준다거나 대출 이자를 막 엄청 높게
높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기업을 압박하니까 ESG 점수 따려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사람 고용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ESG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 국유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월 달에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 지배 어디까지인가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었어요. 제가 이거 열린다고 해서 바로 갔죠. 자,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개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개헌 시도하고 있다 아시죠? 개헌 안에 뭐가 있냐면 공적자금,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대한민국 국가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기업 지배구조의 의결권에 행사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적 자금은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질 수 있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 건데 그것을 통과시키는 순간 ESG에서 그동안의 ES가 핵심이었는데 G가 핵심으로 올라오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ESG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안에서 ESG를 한마디도 안 하길래 제가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에 모두 발언을 마이크 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집의 그 개헌안은 ESG가 핵심 무기다. 그래서 ESG 폐지를 통해 우리가 같이 주장해야 된다. 같이 규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계시는 많은 금융권에 계신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사실 아직도 ESG가 어떻게 쓰여질 건가 아직 저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못 느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ESG 컨설턴트들이 정부의 뒷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의결권과 경영진을 싹 다 구조조정할 거다입니다. 네,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내 상장사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 헌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전부 다 위배됩니다. 그리고 2조 원 매출 이상의 국내 대기업 206개사 대부분에 대해 2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그 다음에 기관사모펀드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은 다 중국 자본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상장사의 10%가 지난 4년 동안 경영권을 상실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상당 부분 중국의 기관 사모펀드가 큰 이 안에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국가 사형기업 경영참여 예외 규정 하나 놓고 공익목적 딱 요 네 글자만 넣으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ESG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 또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회 지도층이 국익보다 사익을 더 추구하는 것이 큰 문제고요. 지도자들이 어떤 불의를 범하고도 국익에 큰 해가 되는 정책을 만들었어도 그 자리에서는 내려와도 다른 형태로 권력을 또 받는 사실은 그게 다 막아지게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선진 사회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쉽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봐도 우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성인 집단이 이런 불의와 거짓을 보고도 다 침묵하고 있다. 사실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이 과학계에 저는 계속해서 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녹색 보조금 폐지, 탄소 중립, 아리백 재생에너지, ESG 네 가지를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연간 2,000조씩 미국은 세이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민간 자본까지 합해서 약 300에서 400조는 세이브 될 거예요. 250에서 350조 사이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세이브 되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그 확보된 비용으로 다른 더 큰 국익에 도움되는 정책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산업을 보호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면 폐지하면 원자력 에너지 지금 25% 수준을 2배인 50%까지 증설시켜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뭐 원자력 에너지 한다고 뉴스 좀 떴죠, 몇 달 전에. 그게 뭐냐면 2035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완전히 다 박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설을 하면 핵폐기물 문제가 없냐 하는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폐기물 문제인데 충분히 그 핵폐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술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50%까지 했을 때 녹색 보조금 폐지시켰을 때 100대까지 산업 전력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인 최고의 에너지 전력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주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녹색 기후 사기극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녹색 사기 돈의 종착지가 중국이었다. 그래서 자본과 규제와 담론으로 세계를 압박하는 이 초안전 안에 녹색 아젠다가 있었다. 그래서 초안전을 공부하면서 이 또한 쉬운 언어와 사례로 정리해야겠다라고 들어서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홍콩이 어떻게 공산화가 끝났는지 사례별로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24가지 침투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선 우리나라 복지와 선거권에 외국, 그 다음에 특히 중국이 어떻게 침투해 왔는지, 그리고 침공을 위한 한반도의 수상한 연결고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비전 제시까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책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41년 이승만 박사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제국주의 야욕을 경고한 책이죠. 이 책의 두 번째 책의 개념으로 제가 책 제목을 정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싸운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중국 공산주의의 야욕을 폭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뭐 많은 24가지 사례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실 정말 한번 책을 보시면 사례별로 굉장히 마이크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에서 크게 4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제가 프롤로그를 이 책을 처음에 썼을 때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한 게 프롤로그. 신기하죠? 보통 프롤로그를 먼저 쓰는데 왜 그랬냐면 원래는 다른 내용으로 프롤로그를 썼었는데 뭔가 제가 일반 대중분들 그리고 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프롤로그에 넣었는데 자, 이 150년 전 대한제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대한제국이 그 당시에 옆에는 청나라가 있었고 위로는 러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이 있었고 당시 해상 패권인 대영 제국이 있었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패권 국가인 대영 제국이 계속 서한을 보냅니다. 경제적인 어떤 무역은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 밀약은 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밀접함을 유지하니까 뭔가 러시아 제국이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것,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됐던 이 대영 제국이 군함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군함을 배치하면서 해상 라인이 다 막히니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군사물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해상 라인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갖고 오려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기획을 했죠. 이 기획을 해놓고 이제 그 내용을 들은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러시아 제국의 군사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 타깃이 어디예요? 일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방 방어선을 막아야 됐었고, 그래서 한반도에다가 자신들의 군사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러시아 제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반대해? 청나라가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래서 청나라와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대영 제국이 금융 군함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제국이 청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죠. 승리로서. 그래서 배상금을 받았고 이 당시에 지원금과 지원받았던 모든 내용과 배상금에서 일본 당시 GDP의 7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이 일본 제국이 이제는 러시아 제국을 막아야 되는데 이 아관파천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외교적 패착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은 이제는 러시아 제국을 쳐야 되겠는 거예요. 왜 쳐야 됐을까요? 시베리아 철도가 1904년도에 완공됩니다. 1904년도에 완공돼서 이제 군사물자가 막 넘어오기 시작하다 이제 대영 제국은 일본에게 다시 제안을 하죠. 자, 너희가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돼버렸으니까 한 번 더 가자. 누구한테? 러시아 제국을 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1년 만에 승리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5년 후에 바로 한일 합병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당시에 패권국인 대영 제국에 반대되는 도전국인 러시아 제국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에 외교적 패착을 통해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대영 제국은 패권 국가로서 도전국이 무너지면서 아시아 지역의 관리국으로서 일본을 승낙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프롤로그에 넣었어요. 왜 넣었냐? 지금의 대한민국과 너무 똑같습니다. 도전국인 중국에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계속해서 친중 형태 행보를 하고 있고 패권국인 미국에 반하는 정책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과거 역사 공부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에 프롤로그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1인 홍콩의 공산화에 실제로 정치, 언론, 경제, 안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사례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놓았죠. 20년 만에 홍콩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대만 유학생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그 다음에 전투기 항공모함을 통해 대만 국민들을 어떻게 공포를 심어서 실제로 항복하게끔 세뇌시키고 있는지 그런 전략들, 초안전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동북공정에서 백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이 끝났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입니다. 이제 통일신라, 그 다음에 까지 넘어와서 다 개편이 끝나면 중국의 모든 아이들은 이 책을 가지고 배우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중국의 역사인 것처럼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저는 얼마 전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차이나타운은 문화일까요? 위장일까요? 지금 미국만 해도 차이나타운 거의 다 폐쇄 조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이나타운 다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많은 우파 활동하시는,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자학원, 시진핑 자료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인들 거의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북포스트와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해보면 공자학원, 시진핑 자료실 거의 다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의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하나 뽑으라고 하면 16챕터 83페이지인데 소화전의 법적 메커니즘, 이거 중국법이거든요. 반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정보법이 중국 공산당법에 딱 이제 법이 강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국인 누구나
뭐 공작원이나 간첩으로 보낸 사람 아니어도 그냥 단순히 어디 기업에 취직하러 간 사람도 공산당이 통진당이 그, 그 통진당이래. 중국 공산당이 통전부죠. 통전부가 어, 그 중국 일반인 지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그는 가족이 됐건 재산이 됐건 비자나 여권을 볼모로 협박합니다. 그 형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국적자나 화교나 유학생이나 기업이나 누구나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 다 공적 자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소리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나 공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세팅이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모든 중국인을 배척하다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24가지 초안전입니다. 뭐 금융전부터 테러전까지 쭉 있는데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정율성 어린이 동요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국 인민 공화국 창건 100대 0으로 평가한 이 사람을 기리는 어린이 동요제. 이 사람이 만든 군가를, 이 사람이 만든 동요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자색이 있고요. 이 사람을 기리는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토지를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몇 퍼센트래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상업지역 대비 중국인 소유 토지 보십시오. 몇 배예요? 1.5배 정도 되죠. 여러분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허허벌판 산지를 살까요? 아니죠. 상업지역 삽니다. 상업지역의 중국인 소유 토지가 얼마인지는 통계청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의 다 도시지역이나 상업지역 샀을 거라고 예상하고 제주도의 상업지역은 거의 다 중국인이 소유하게 돼 있을 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본토, 지금 수도권 내서 공격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 복지와 세금 혜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론사들이 보도하지 않아요. 제주도 토지 소유 지표를 말할 때 전체 면적 대비 소유 토지만 얘기하지 상업지역 대비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LTV, 뭐 DTI, DSR 이런 게 이제 뭐 다 부동산 규제인데 이 모든 규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규제 없이 쓸어 담고 알짜배기 골라 담고 세금 중과세는 다 피합니다. 여러분 세금 한 푼 안 내도 되게끔 굉장히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의 세입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사법 주권이 완전히 취약해졌죠. 이게 문재인 때 이렇게 된 건데 법원 조직법과 법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개정이었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구속영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과 법관 중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있을지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당락을 결정짓는 스윙 보터. 여러분 요즘에 뭐 선거 사기, 부정선거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문제를 규명해야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무비자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3년만 살면 선거권을 주거든요. 투표권을.
이게 스윙 보터로 인해서 이제는 선거 사기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22년도 지방선거 초접전 지역구 표차 분석인데 여러분 경기 안산이 181표 차이로 국힘이 당선된 거예요. 여기에 중국인 한 300명 정도 배치시키면 해서 어느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지령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구?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초접전구 지역구에 표 차이만큼의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인구를 거기다 배치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거의 모든 지역구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자, 이게 스윙 보터 개념인데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대통령 연임제 지금 얘기고 있죠. 이제 의원 내각제 얘기해요. 그러면 대선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되면서 결국에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약 30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윙 보터의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를 전부 다 그들이 원하는 정당이 이길 수 있게끔 세팅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스윙 보터의 개념으로 그 표 차익이 작은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권을 폐지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접하는데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공산 세력의 자금 라인은 녹색 카르텔, 마약 카르텔, 백신 카르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큰 자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라인은 페트로 문제, 페트로 달러 문제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과 카르텔과 정말 또 한 가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CBDC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CBDC입니다. 그래서 CBDC가 정확한 국민으로 이제 확대돼서 시행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 다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CBDC를 하면은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을 다 컨트롤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가 자금 라인을 끊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현재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흥미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돼요. 부정선거 문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도 했고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DC 부분을 제가 시간 계산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또 이제 아마 다음 책 내고 그 다음 책을 이 금융 CBDC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깊게 더 연구해서 또 책을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좀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은 2024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을 대거 삭감했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예산 삭감이 됐고 그게 우리 국에 어떻게 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챕터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에필로그 이 내용으로 끝내는데 도전국이 무너질 때마다 그 당시에 패권국은 그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맹국을 선을 하죠. 그 도전국이 붕괴된 이유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을 누구를 선택하냐면 패권국과 같은 제일 것,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IT 산업 군사 통합 능력이 있을 것, 도전국, 지금으로 치면 중국이죠. 중국의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도가 주변국 중 가장 높을 것. 패권국과 동맹이라는 군사 정규 인프라가 완성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과 이 네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국가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죠?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를 못 넣었는데 여러분 난세이 제도라고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일본 열도 밑에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라인을 전부 다 일본이 1500km 그 사거리의 미사일로 싹 다 무장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함께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은 거기서 이제 못 나옵니다.
움직이는 순간 다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시스템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게 일본이 작년, 재작년, 물론 그 전부터도 준비했지만 작년, 재작년 정말 강력한 미일 동맹 라인으로 구축이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군이 빠진 것도 우리 지금 현 정권에다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건데, 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이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일본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여러분 중국은 조만간 무너집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무너진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무너진 이후에 과연 150처럼 다시 한번 일본의 그 야욕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번건하게 해서 관리 대상국가가 아니라 관리 주체 국가로서 서야 될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족의 역사적 기회가 왔습니다. 통일은 당연하고요. 북진할 수 있고,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그 대륙을 대한민국이 꿈꿀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정권과 반미 정책을 계속해서 일삼는 지금 현재 지도부에 굉장히 큰 강력한 규탄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미국과의 외교 라인을 다시 구축해야 돼요. 미국과의 외교 라인 누가 처음에 하셨죠? 네, 이승만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교 계시고, 한미협회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많은 정재계 인사들, 목사들을 설득했죠.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지금 다 망가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실제로 정치인들과 어떤 동맹 라인을 구축하려면, 외교 라인을,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많은 공식 석상에서 회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서양식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연회장입니다. 그들의 집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집에 하우스 파티를 통해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연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와 협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 승인하는 곳이 공식 석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일본은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그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난세이 제도의 그 미사일 라인과 그 미일 군사 동맹 라인을 지금 다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미국에 가서 실제로 미국의 아주 굵직굵직한 정재계 인사와 하우스 파티나 그들의 연회에서 같이 즐기고 대화하는 그런 영상 유튜브 통해서라도 혹은 뉴스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건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미국과의 소통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굴 찾아야 되냐? 미국의 언어와, 영어죠.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인프라를 배웠고 습득했고 자기 것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지금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한미 유학생 네트워크. 제가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큰 대학교에는 키사 KSA라고 하는 한미 유학생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있어요. 제가 미식에 있을 때 키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 4만 명, 그 4만 명이 다 미국의 각 대학교에서 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그 수가 예상컨대 약 15에서 20만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애국심들하고
정말 국가 간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인재들을 국가별로 이제 발굴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그들의 하우스 파티와 그들의 연회와 그들의 컨퍼런스에 초대받아서 거기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미국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 라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그 외교 라인을 지금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고요. 그런 거에 많은 후원이 사실 필요하고요. 정말 크게는 저는 기업들이 후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업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 정권, 이재명 정권 눈치 보느냐고 이런 데 후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기업 가서 강연하고 너무 하고 싶거든요. 어느 기업 한 군데서도 저를 초청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해서 그게 유출되는 순간 바로 금융 제재 들어올 수 있고 뭔가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나서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그래도 이런 이제 많은 그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깨어나신 목회자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하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녹색 기후 사기극과 중국의 배후와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와 그 뒤에는 전 세계 공산 세력이 기획했던 이 녹색 기후 사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과학계가 무너졌고 에너지 시스템과 기업석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아까 전에 제가 중간중간 해결 방안들을 말씀드렸죠. 물론 그 안에도 더 다양한 아주 디테일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또 다양한 다른 시간에 또 만나 뵙고 같이 또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래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전 세계 공산 세력이 무너지면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누군가 한 국가가 될 물론 한미일 동맹 라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다양한 기술적 반도체 뭐 여러 가지 IT 그다음에 뭐 철강 조선 사업 그다음에 국방 방산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못 운영되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전 국민이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이제 알리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분들과 또 많은 그 선배분들과 같이 고견 나누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저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 안에 저는 증인으로서 이런 내용이 지금 녹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제 기후정음 TV에 다 저의 그 이야기와 저의 메시지와 저의 강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래에 많은 후배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보시면 제 이메일과 폰번호가 있습니다. 뭐 이제 끝나고 질의응답을 조금씩 하겠지만 또 좀 더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같이 소통하고 싶거나 협업하고 싶거나 혹은 또 추가적인 어떤 강의나 세미나를 필요로 하시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R 코드가 있어요. 여기는 클린텍 코리아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오셔서 제가 나중에 저희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클린텍 코리아 오픈방인데 오셔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후과학의 최신 트렌드를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정보를. 혹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응원의 말씀 혹은 어떤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음 TV와 클린텍 코리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프라인이면 책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준비해가서 거기서 뭐 저자 사인회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창원 성결교회에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만약에 뭐 이제 큐나 영풍문고 전국의 모든 서점에 다 있습니다. 책이. 그런데 오늘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책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이제 그 번호 있죠 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 어쨌든 교보나 영풍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제가
구입하실 수 있게끔 저희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냥 교보나 영풍문고에서 구매하시는 게 편하시면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배송비는 조금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애국 그 전문가분들,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기업 산업과 환경 문제와 중국의 침공당기, 그다음에 공산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입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박수 크게 좀, 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